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2,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31건인데요. 먼저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최근 50명대에서 이제 40명대로 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43명이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게 31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꽤 늘어서 12명이었습니다. 현재 1,145명이 격리돼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확진자가 한 30, 40명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격리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한 분 더 늘어서 279명으로 치명률은 2.29%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발생 국내 상황 추이들을 보면은 30명, 20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치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 어떻습니까? 수도권은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단 감염이 생겼었고요. 아직도 이제 리츠웨이 발도 한두 명씩 더 나오고 있고 또 양천구 탁구장 발도 연쇄 감염으로 해서 접촉자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좀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이렇게 교류도 많고 그래서 수도권은 집단 감염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환자가 또 폭발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전에서 추가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이들을 보면은 이제 해외 유입 환자가 조금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늘었습니다. 10명 이하로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는 10명 이상 나와서 6월 달 들어서 지금까지만 100명을 넘어섰죠. 107명인데요. 어제 통계까지 합치면. 최근 하루에 이제 1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좀 특이점이 미주하고 유럽이 가장 많긴 하지만 미주하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는 조금씩 줄고 있고요. 서남아시아, 즉 파키스탄이나 인도, 또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수도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큰 물류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방역 당국의 판단은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치료 여건이 가장 중요한데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50명씩 생긴다 그러면 지금은 3, 40명 수준이지만 한 달만 해도 1,000명이 넘죠. 한 1,5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현재 병상이 700여 병상 정도의 여유분은 있긴 하지만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좀 의료 체계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재생산 지수가 최근에 1.8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1.1 내지 1.2, 그러니까 한 명이 1.2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1 미만으로 내려가야 이 전파 속도가 줄어들고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계속적으로 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역 당국에서의 이제 선제적인 준비와 대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막고 관리하고 또 병상 확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수도권에 지금 확진자도 늘고 있지만 최근 경향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꽤 많이 늘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병상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증 환자들은 좀 비워놔야 되잖아요, 병상을. 그래서 생활치유센터도 지금 준비를 수도권은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선별진료소에서 이 검사를 진행하는 분들 방호복 입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더위도 지금 오고 있는데 탈진되지 않도록 여러 시설 같은 것들 또 인원 같은 것들도 좀 보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제 확진자가 혹시나 또 폭발적으로 늘어서 100명 이상이 된다 하면 이제는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방역 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지금 10%가 넘었거든요. 그만큼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이 특징이 무증상 감염이 많아서 누가 누구를 감염시키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깜깜이 환자 일명 이 비율도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차단하는 방법은 거리두기뿐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게 되면 그런 전파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방역 강화를 지시를 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한 자리 숫자가 될 때까지 유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감염고리를 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감염고리 끊는 거가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지금 뭐 선제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을 검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노하우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네. 워낙 지금 전파 속도가 수도권에서는 빨라서 따라잡기가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렇군요. 개개인들이 방역 네.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네.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무서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도 베이징에서도 또 이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확산될 우려가 있고요. 또 겨울이 남반구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좀 따뜻해지면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네. 특징은 차고 건조한 기후에서 훨씬 더 확산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건데 네. 지금 뭐 남반구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 상황도 그렇고 네. 아프리카에서도 또 인도에서도 수많은 그러니까요.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네. 잠잠해질만 하면 또 어디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 그게 또 불거져서 또 집단 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군요. 올 연말까지는 네. 최소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네. 좀 적응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는데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스테로이드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약입니다. 네. 뭐 연고로도 쓰지만 또 주사로도 쓰고요. 우리가 뭐 심한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하죠. 이 염증을 네. 가라앉히기 때문인데 영국 연구진이 이 스테로이드의 계통 중에 하나인 덱사메사존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했을 때 인공호흡기 환자의 사망 위험은 크게는 40%까지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산소치료 환자의 사망 위험은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네. 환자에서 이 덱사메사존이라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사실은 굉장히 흔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렴이 심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투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약이고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그래도 이게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이틀 새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60대 목사 부부와 방문 판매업체를 다녀온 60대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접촉자 등인데요. 특히 최근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아 기자, 대전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전에서는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젯밤까지 9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전에는 4명이 추가로 나온 건데요. 대전에서는 지난달 서울 이태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 1명이 나온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확진자는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60대 목사 부부와 50대 접촉자 등 3명, 그리고 방문 판매업체를 다녀온 60대 여성과 이 여성과 접촉한 40대에서 60대 남녀 9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처음인데요. 목사 부부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교인 10명과 함께 예배를 받는데 예배 중 모두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목사 부부는 최근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서 정확한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또 방문 판매업체를 다녀온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은 식당과 미용실, 지인 사무실 등을 방문하면서 연쇄적으로 접촉 감염이 일어나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확진자가 8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로써 대전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9명이 됐습니다. 대전시는 정확한 감염 경로 추적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오늘 낮 12시를 기해 지역 내 방문 판매업소 707곳에 대해서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남 계룡에서도 오늘 60대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부부도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원인을 모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인데요. 청와대가 조금 전 11시에 북한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연이은 대남 비난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청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방금 전인 오전 11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먼저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남북관계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북한 김여정의 담화는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오늘 공개한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선 비공개로 제의한 걸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여서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했는데요. 오늘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철면피한 궤변 같은 거친 표현을 쓴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공식 입장 발표 전까지 오늘 오전 북한이 밝힌 내용들에 대해서 일절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말을 삼가면서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공식 입장을 밝힌 건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남북관계가 더 이상 파국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11시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17일 0시 기준 신규 지역사회 감염 환자는 3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으로 모두 4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17일 0시까지 총 누적 확진 환자는 12,198명입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들은 1,145명입니다. 어제 안타깝게 한 분이 사망하셨고 총 사망자는 279명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과 조치사항, 수도권의 의료자원 현황과 대응계획, 방문 판매 분야 감염 확산 관련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의료인력 확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기업, 의료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중대본 환자 발생 현황,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2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자 숫자는 6월 13일에 43명, 15일에는 22명, 17일 25명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감염 확산은 차단하고 있다고 하나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여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산 속도를 늦추고 역학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방역관리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고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나 한바식당 등을 점검하였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설들은 고위험 시설로 추가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방역수칙의 위반과 협조 거부 등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전자출입 명부 도입도 확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역학조사 인력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시설과 모임을 정부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들과 사업장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소모임 등 모든 생활공간의 운용자와 이용자들은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가 감염 확산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이 지켜지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수도권 확산의 원인이 되었던 방문 판매업에 대한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판매업체는 홍보관을 통한 집단 교육이 빈번해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방문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에 대한 방역 수칙을 마련해서 지난 6월 8일 배포하였고 불법 방문 판매 활동을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까지 총 8,006개 업체를 점검해서 미신고 영업 등 27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시정 권고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말까지 불법 방문 판매 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은 다수가 밀집하는 방문 판매 교육시설을 당분간 피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도권 의료자원 현황과 유사시 대응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병상 확보와 치료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증 환자는 현재 21명이고 치료 병상은 47개 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전국 단위의 중환자 치료병상 전원 체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969개 남아있고 이 이외에도 생활치료센터도 3개소를 운영 중으로 수용 여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수도권 내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응 계획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구 경북의 환자 증가 규모가 수도권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중증 환자 병상과 중등도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동원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보호구와 진단키트 등 필요 물자에 대해서도 미리 구매해서 충분한 수량을 비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2주간 격리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 7곳을 운영하여 2주간 격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고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1만 4천여 명의 외국인이 입소하였습니다만 시설 운영 인력이나 지역사회 감염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혹시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지역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우리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해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시기에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대유행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청의 승격과 역량 강화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역 대응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질병관리청의 세부 조직과 기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 체계의 컨트롤 타워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의 공개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며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